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름입니다. 남쪽 땅에서 새로 받은 살아남기 위한 이름. 북에 남겨두고 온 진짜 이름은 김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때 조종사가 아니라 북한 최고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숨을 쉬던 사람, 최정의 경호원이자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다면 왜 탈북했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내가 도망쳐 나온 것이 체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립니다. 나는 내 손으로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쪽 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인간의 이름으로 울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나는 군복이 아니라 민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속에는 여전히 훈련된 반사신경과 반역자가 되기로 결심한 인간의 공포가 동시에 뛰고 있었습니다. 탈북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라고들 합니다. 경호원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경호원은 이탈이 곧 즉시 처형으로 연결되는 직종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순간 내 뒤에는 추적이 붙고 내 주변의 가족과 동료는 조사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2년을 기다렸습니다. 완벽하게,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그리고 딱 한 번의 창문이 열리는 순간을 위해. 내가 경호원으로 선발된 건 20살 무렵이었습니다. 평양의 특수부대에서 사격과 무도, 폭발물 탐지, 군중 통제, 경로 사전 장악, 교신 암호 체계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많이 훈련받은 건 표정이었습니다. 경호원의 표정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웃으면 같이 미소 짓고, 지도자가 분노하면 눈빛이 더 차가워져야 합니다. 눈앞의 광경이 어떤 잔혹함을 품고 있든 경호원은 감정을 숨기고 임무만 남겨야 합니다. 나는 그 교육을 가장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경호국 내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는 인물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당신은 최고 지도자의 일상과 습관, 목소리의 높낮이,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까지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최측근으로 불린 건 단순히 경호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충성심을 끝없이 시험합니다. 누가 더 빨리 무릎을 꿇는지, 누가 더 앞장서서 만세를 외치는지, 누가 더 먼저 의심을 보고하는지. 나는 살아남기 위해 그 시험을 통과해 왔습니다. 때로는 내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나를 지금까지 괴롭히는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고도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는 순간 내가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사람이 함께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 아내 리수진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양 외곽의 좁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경호원이라는 직업은 겉으로는 영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시 속의 감시입니다. 나의 생활은 물론이고 아내의 움직임까지도 보고서의 문장으로 바뀌는 삶. 수진이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 세계가 얼마나 잔인한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실수는 곧 범죄가 됩니다. 특히 지도자와 체제의 상징을 건드리는 실수라면 더더욱. 2022년 4월 17일, 그날은 내 인생이 두 갈래로 찢어진 날입니다. 나는 오전에 평소처럼 경호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 동무, 수진이가, 보위부가.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을 때 현관문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깨진 유리와 뒤집힌 밥상, 그리고 피자국이 보였습니다. 벽에서 떨어져 나온 액자, 기밀성 초상화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액자 모서리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어지러워 쓰러졌고 손을 짚으려다 벽에 초상화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초상화가 떨어져 깨졌고 수진이는 일어나자마자 초상화를 먼저 주우려 했습니다. 손을 베면서도 유리를 닦고 피로 액자를 문지르며
실수였다고 반복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미 신고를 했고 보위부는 한치의 여지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진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했습니다. 동지, 정말 실수였습니다. 임신 중이라 어지러웠습니다. 제발. 임신. 그 단어가 내 귀를 찔렀습니다. 수진이는 12주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아이 이름까지 이미 마음속에 정해두었었습니다. 희망. 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뜻으로 수진이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던 이름. 나는 보위부로 달려갔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냉기가 뼛속으로 스며드는 복도. 경비병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보위부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 군사학교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아니, 동지, 제 아내는 실수였습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는 담배를 피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철민 동무, 동무는 공화국의 중요한 자산이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임무나 충실히 하시오. 그게 수진 동무를 위한 길이기도 하오. 그 말은 한 문장으로 번역됩니다. 입 다물어라. 그리고 더 잔인한 문장이 뒤따랐습니다. 수진 동무는 이미 14호 수용소로 이송 중이요. 14호.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가 좋아하던 찌개를 끓이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냄비가 타는 냄새가 나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경호원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통과해왔던 내가 집안의 조용한 어둠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최고 지도자를 위해 움직이는 완벽한 경호원, 밤에는 아내의 이름을 속삭이며 살아남을 방법을 계산하는 도망자. 나는 그 두 얼굴로 2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년의 끝에 2024년 10월 23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최측근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게 되었는지, 그 마지막 방아쇠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 탈북은 단순한 탈출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야기가 남쪽 땅에 희망과 눈물을 동시에 남겼다고 말했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방아쇠에 있습니다. 그 방아쇠는 어느 날 갑자기 울린 총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안에서 부서진 신뢰였습니다. 수진이가 끌려간 뒤 나는 경호국 내부에서 더 깊은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승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감옥의 가장 안쪽으로 옮겨지는 일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동선을 사전에 공유받고 숙소와 회의실, 전용 열차와 별장까지 함께 움직이는 위치. 그곳에서 나는 체제의 얼굴이 아니라 체제의 민낯을 매일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공개 연설에서는 인민을 말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인민을 숫자로 불렀습니다. 충성 경쟁에서 밀린 간부들의 이름이 리스트에서 사라지는 속도는 너무 빨랐고 그 사라짐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로 끝났습니다. 사상 불순. 나는 그 장면들을 경호원의 자세로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눈동자는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키라고 명령하는 조국이란 무엇인가? 수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도 나는 바로 다음 날 정상 근접 경호에 투입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와 아이를 잃은 남자가 가장 완벽한 경호 동선 점검 보고서를 올리는 아이러니. 그날 밤 한 간부가 술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철민 동무는 역시 다르구만. 가족 문제로 흔들리지 않으니.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부서졌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 체제에서 개인의 슬픔은 국가적 효율 앞에서 의미가 없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몇 달 뒤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비공개 일정 중 정치 범수용소 관련 보고가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14호라는 숫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끌려갔던 바로 그곳. 보고자는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수용 효율이 떨어지는 대상은 정리되었습니다. 정리. 그 단어 하나로 수천 명의 삶이 지워지는 장면을 나는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지도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내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은 희망으로 하자.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경호원 숙소에서 혼자 구토를 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토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키고 있던 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을 부수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탈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최측근 경호원은 외부 이동이 거의 없고 모든 통신과 동선이 기록됩니다. 국경은커녕 평양 시내를 벗어나는 것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완벽한 충성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더 빠르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심은 단 한 번이라도 생기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은 것부터 준비했습니다. 경호 근무 중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흐름을 파악했고 보위부와 경호국 사이의 미묘한 경쟁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틈, 그 틈이 내가 빠져나갈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동시에 마음의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탈출은 곧 또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내 주변 인물들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 죄책감이 밤마다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와 희망이는 누가 지켜줬는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2024년 여름, 드디어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일정 중 일부가 외부 노출 위험을 이유로 축소되었고 경호 인력 일부가 재배치되었습니다. 그 명단에 내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 평양 외곽 시설로의 단기 파견. 나에게는 48시간의 비교적 느슨한 통제 시간. 그 48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 될 거라는 걸 나는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우리 아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문장이 이제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울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증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경호원으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탈북은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김정은의 최측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 자리를 떠났고 이제 몸만이 남쪽을 향해 움직이면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다음은 그 48시간 동안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단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이 되는 상황에서 그 선택을 감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48시간은 계획표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공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그 시간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시설. 공식 명칭은 훈련 지원 기지였지만 실제로는 지도자의 이동이 줄어들 때 경호 인력을 분산 배치하기 위한 임시 거점이었습니다. 통제는 느슨했지만 감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고 있었고 보고서는 하루 3번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경호원의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인사를 먼저 하고 보고를 정확히 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사람. 그 모습이야말로 내가 10년 넘게 훈련받아온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실패하면 즉시 체포, 신문,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처형. 성공해도 뒤에 남겨질 사람들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호원은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 습관이 이 순간에는 오히려 나를 더 괴롭혔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경호원 김철민이 아니라 남편 김철민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진이와 희망이를 지키지 못했던 그날 이후 나는 늘 임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숨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기지 외곽 점검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소규모 인원으로 주변 도로와 통신 상태를 확인하는 일정, 차량 이동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임무였습니다. 내 이름이 포함된 것을 보고 나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체제는 늘 이렇게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끝났고 망설임은 죽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량에 오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신분증도 군 관련 물품도 최소한만 남겨두었습니다. 대신 얇게 접은 종이 한 장, 수진이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우리 아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문장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행동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차량이 기지를 벗어나자 평양의 회색 풍경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익숙했던 거리, 수없이 경호 임무로 지나쳤던 길,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때 나는 이미 돌아갈 생각을 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점검 임무 중 우리는 예정에 없던 정차를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통신 이상 보고 운전병이 무전을 주고받는 동안 나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철조망과 초소, 국경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곳을 벗어나면 통제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조용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이다. 그러나 경호원은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가장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려서 확인하겠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측근 경호원이었고 나는 늘 그렇게 행동해 왔으니까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땅을 밟는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몇 걸음 떨어져 통신 장비를 확인하는 척하며 나는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카메라 사각, 초소의 시야, 차량의 위치,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지 않을까, 무전이 울리지 않을까,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뛰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은 뛰면 눈에 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평소 순찰하듯 걸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차량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수진이의 얼굴, 희망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간 체제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나는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탈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아직 북에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선택의 대가를 감당하는 일, 그리고 이 선택을 완성시키는 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경호원으로 배운 모든 기술은 이제 나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이 체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쓰여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첫 이탈 이후 어떻게 추적이 시작되었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 그물을 피해 남쪽으로 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지 정확히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호 임무를 수행하며 시간 감각을 잃는 법을 배웠지만 그날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나는 숲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며 일부러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경호원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움직이지만 동시에 너무 완벽한 흔적 부재도 의심을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발자국을 남겼고 일부러 방향을 틀었습니다. 추적자가 있다면 그들이 보고 싶어 할 경로를 먼저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전술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무전기가 울릴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보위부와 경호국은 즉시 합동 대응에 들어갈 겁니다. 첫 단계는 주변 인물의 분리조사, 두 번째는 이동 경로 봉쇄, 세 번째는 예시 처벌을 통한 공포 확산. 나는 그 순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그 작전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스쳤을 때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내가 과거에 가담했던 일들이 이제는 나를 잡기 위해 되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숲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낮에는 지형이 보이지만 밤에는 소리가 지도를 대신합니다. 나는 발소리를 최소화하며 이동했고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와 개 짖는 소리에 귀를 세웠습니다. 추적은 이미 시작되었을 겁니다. 다만 아직 내가 완전히 이탈했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경호원은 늘 통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고정관념, 그 틈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한번 멈춰서서 주머니 속 편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수진이의 글씨가 손끝에 닿자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 단순한 문장이 그날 밤 나를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새벽 무렵 예상했던 대로 첫 봉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도로 검문과 임시 초소. 나는 그 선을 직접 통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경호 훈련 중 배웠던 비정규 이동 경로를 떠올렸습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오래된 군사시설과 연결된 폐선로, 그리고 주민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 농로. 몸은 지쳤지만 머리는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집중력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최측근 경호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탈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탈북자는 내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탐색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즉시 방향을 틀어 낮은 지형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엎드려 숨을 고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순간 나는 살아있는 시체가 됩니다. 이름은 남아도 인간은 사라지는 삶. 그 삶으로는 수진이와 희망이를 다시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오 무렵 나는 작은 마을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숨만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지점, 민간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위험은 배로 커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시의 밀도는 낮아집니다. 나는 평소 경호원으로서 익혀둔 평범한 시민의 자세를 꺼냈습니다. 시선을 낮추고 말수를 줄이고 눈에 띄지 않게. 체제는 늘 특별한 사람을 찾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건 평범함입니다. 그날 나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의 얼굴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해가 다시 지기 시작할 때쯤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완전한 추적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무전 소리와 차량 이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선택지는 둘뿐이었습니다. 숨다가 붙잡히느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한 번에 벗어나느냐. 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경호원으로 살았던 시간보다 남편으로 살고 싶었던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선택이 나를 어떤 경로로 이끌었고 어떻게 남쪽으로 향하는 마지막 문 앞에 서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회로를 택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추적의 밀도는 분명히 높아졌고 마을 외곽의 도로마다 임시 검문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결단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경호원 시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 오히려 살아남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교훈을 떠올리며 남쪽으로 향하는 마지막 큰 움직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 오래된 창고에 몸을 숨겼습니다. 버려진 농기계와 먼지 쌓인 자루들 사이에서 숨을 고르며 주변 소리를 하나하나 분리해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 무전기의 잡음,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 그 모든 소리가 내 위치를 좁혀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붙잡힐 수도 있다는 현실을 또렷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포는 이전보다 덜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죽음을 한번 받아들였기 때문일 겁니다. 살아남는다면 자유를 얻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는 않겠다는 각오, 그것이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녘,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창고 근처에서 지나가던 두 남자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 보였고 최근에 큰 인물이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체제가 이미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소문은 나에게 또 다른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널리 퍼질수록 추적은 거칠어지고 통제는 과도해집니다. 그 과도함 속에는 언제나 틈이 생깁니다. 나는 그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나는 창고를 빠져나와 이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숲도 마을도 아닌 도로를 선택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더 이상 우회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대는 교대와 혼선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나는 그 혼선을 이용해 검문 지점 하나를 통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선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나를 다음 구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체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은 결국 인간 하나를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해가 완전히 떠오를 즈음 나는 남쪽을 향한 마지막 경로의 초입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국경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길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희망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다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으로서의 기술,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힌 모든 것이 이제는 이 한 걸음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판단 오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곳. 그러나 그곳을 넘지 않고서는 남쪽 땅의 빛도 인간의 이름으로 흘리는 눈물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마지막 구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떻게 나를 자유의 문 앞까지 데려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지막 구간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완충지대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회색의 땅이었습니다. 군의 통제도 민간의 생활도 닿지 않는 곳. 이곳에서는 규칙이 아니라 본능이 생사를 가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시절 비상탈출 훈련의 최종 단계가 바로 이런 공간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지도자를 지키기 위한 훈련이었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서자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소리가 과도하게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풀잎, 멀리서 굴러가는 돌, 내 호흡 소리까지도. 나는 숨을 최대한 낮추고 발을 디딜 때마다 무게를 분산시켰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는 정규 병력뿐 아니라 임시로 투입된 감시 인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규정이 아니라 의심으로 움직입니다. 의심은 언제나 방아쇠보다 빠릅니다. 한참을 이동하던 중 나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발밑의 감각이 미묘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호훈련 중 배웠던 감각이 몸을 먼저 세웠습니다. 땅이 너무 고르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정리된 풀, 일정한 간격의 말뚝 흔적. 이곳은 오래된 매설 구간이었습니다. 지뢰, 공식적으로는 제거되었다고 보고된 지역. 그러나 이 땅에서 보고는 늘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움직임을 멈춘 채 수분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패닉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감정을 통제합니다. 나는 호흡을 세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발을 디딘 위치, 몸의 중심,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향. 한 발을 옮기는 데에 몇 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가 끝을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간을 빠져나왔을 때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빛이 보였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 인공적인 빛이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빛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 더 이동한 뒤 지형을 이용해 우회했습니다. 경호원은 늘 가장 쉬운 길을 의심합니다. 그 습관이 이 순간 나를 살렸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나는 더 이상 북쪽의 감시망이 나를 완전히 덮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오랜 시간 이 체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나는 그 지점에서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에서도 별은 있었지만 그날 밤의 별은 이상하게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여기까지 잘 왔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그러나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 그러나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선. 나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선을 넘는 순간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경호원으로 살았던 나에게, 침묵으로 살아남았던 나에게 이제는 끝이라고. 다음 한 걸음은 인간 김철민의 걸음이어야 했습니다. 그 한 걸음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총성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다만 발바닥에 전해지는 감각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흙의 질감, 공기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묵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북쪽의 침묵은 감시의 침묵이었고 이곳의 침묵은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자유의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흥분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방심이었습니다. 몇 분을 더 이동했을 때 낮게 깔린 안개 너머로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각, 균일한 간격,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몸을 낮추고 손을 들어 보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의도보다 행동이 먼저 평가됩니다. 나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망명 요청합니다. 무기는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경호원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명확한 전달. 그 기술이 이번에는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확성기를 통한 응답이 들렸습니다. 짧고 단호한 지시,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움직이지 말라는 말. 나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순간 자존심이나 과거의 직책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명의 군인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되어 있었지만 북에서 느끼던 냉혹함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내 가슴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신분 확인과 간단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름, 소속, 넘어온 이유.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북한 경호국 소속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근접 경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주변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이 상황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동 중 차량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빛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울음은 안전이 확인된 뒤에야 허락되는 사치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희망아. 그 두 이름은 이 모든 선택의 이유였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처음으로 물을 건네받았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의심보다 먼저 나온 배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국가는 여기에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람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나의 지난 선택을 처음으로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총과 지뢰의 싸움이 아니라 질문과 기억의 싸움. 내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지켰으며 무엇을 잃었는지를 하나하나 말해야 하는 시간. 다음 이야기는 이곳에 도착한 뒤 내가 처음으로 흘린 눈물의 순간, 그리고 왜 그 눈물이 한국의 희망과 눈물을 동시에 안겨주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눈물은 조사실에서 흘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차분했고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호국의 구조, 근접 경호의 원칙, 일정 보안의 방식. 말할수록 공기는 무거워졌지만 그 무게는 나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붙잡고 있던 돌을 하나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울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눈물은 이 방이 아니라 다른 곳을 위해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임시 숙소로 옮겨졌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금은 느슨했고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에서는 밤이 오면 빛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는 밤이 오면 빛이 살아났습니다. 그 차이가 나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안전했지만 마음은 아직 이동 중이었으니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마지막 편지. 여러 번 접혀 달아 있었고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문장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우리 아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울부짖지도 흐느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 눈물에는 세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 그 셋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가슴에 눌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도 내가 여전히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냄새가 아니라 느낌이 달랐습니다. 감시의 긴장이 아닌 일상의 소음이 섞인 공기.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섞였습니다. 북에서는 소리가 늘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시의 소리, 경고의 소리. 여기서는 소리가 옆에서 흘렀습니다. 삶의 소리였습니다. 그 차이가 내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 장의 종이를 건네받았습니다. 새 이름을 정해야 한다는 안내였습니다. 보안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민은 국민, 수는 지킬 수. 누군가를 위해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종이에 이름을 적는 순간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과거를 지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과거를 견디기 위한 다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첫 전화를 받았을 때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김민수 씨,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불렀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이렇게 불리는 순간들의 합이라는 것을. 이름을 부르고 대답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일. 며칠 후 나는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짧은 외출 허가. 목적지는 한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었다면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했던 곳. 강변에 서서 물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야, 우리가 오고 싶어 했던 곳. 바람이 불었고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땅에 남길 것은 눈물만이 아니라 희망이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내가 왜 침묵하지 않기로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한국의 희망과 눈물을 동시에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증언은 칼이 될 수도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리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그 선택의 결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영웅적인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침묵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아왔습니다. 경호국에서의 침묵은 충성의 증거였고 수용소 앞의 침묵은 공포의 언어였습니다. 침묵은 늘 체제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착한 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까지 침묵한다면 내가 건너온 모든 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증언을 요청받았을 때 나는 망설였습니다. 말하는 순간 내 이야기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치가 되고 선전이 되고 논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파도 속에서 수진이와 희망이의 이름이 휘발될까 두려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구호가 아니라 삶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 또다시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 또 다른 최측근, 또 다른 충성된 얼굴이 같은 선택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그 반복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서 나온 내부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이나 과장 대신 사실만 말하겠다고. 내가 본 것, 들은 것, 판단한 것만을 남기겠다고. 누군가를 증오하게 만들기보다 이해하게 만드는 증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자리에서 나는 목소리를 낮췄고 단어를 골랐습니다. 경호국의 일상, 충성 경쟁의 구조, 정리라는 단어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지우는지,
말할수록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질문자는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고 메모만 했습니다. 그 침묵은 북에서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침묵이었습니다. 증언이 공개된 날 반응은 빠르게 갈라졌습니다. 분노와 연민, 의심과 공감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배신자라 불렀고 어떤 이는 살아남은 증인이라 불렀습니다. 그 모든 말들 사이에서 내가 붙잡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증언의 중심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나는 인터뷰의 끝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문장이 내 방패였습니다. 며칠 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나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바뀌었다면 이 선택은 이미 의미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수진이의 사진 앞에 편지를 놓고 말했습니다. 조금은 덜 미안해도 될까?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와 절차의 시간은 끝나가고 선택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자유는 넓고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북에서 배운 두려움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이곳의 두려움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를 앞으로 걷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희망과 눈물이 동시에 남겨진 이유는 그 둘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합니까?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가볍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선택의 결과를 내가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처음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북에서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명령만 있었고 그 명령의 결과는 늘 개인이 떠안았습니다. 여기서는 다릅니다. 선택도 책임도 모두 내 몫입니다. 그 차이가 때로는 무겁지만 그 무게가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는 지금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뒤를 반걸음거리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내 하루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날씨를 보고 오늘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북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걷고 앉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깨닫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가끔 강연이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는 청중에게 체제를 규탄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침묵했겠습니까? 아니면 떠났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오래 생각합니다. 나는 그 침묵을 존중합니다. 북에서의 침묵은 강요였지만 여기서의 침묵은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 내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닿습니다. 수진이와 희망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말할 때 나는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그래서 나는 작은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이 이름을 남기기로, 기록으로, 장학으로, 그리고 증언으로. 아직 규모는 작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의 선택지를 하나 늘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내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도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무섭다. 하지만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걷는다. 북에서 배운 용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두려움을 숨기는 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용기는 다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도 한 발을 내딛는 법입니다. 그 차이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밤이 되면 나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북에서도 하늘은 같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곳의 하늘은 경계였고 이곳의 하늘은 약속입니다.
나는 속으로 말합니다. 오늘도 왔어. 잘 살고 있어. 누군가에게 들리기를 바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자유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증언은 계속되고 선택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북한 최정예 경호원이자 김정은의 최측근이었던 한 사람의 탈북은 배신의 서사가 아니라 회복의 서사였습니다. 한국에 남긴 것은 분노만이 아니라 희망이었고 눈물만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오늘 밤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진이와 희망이의 이름은 그 말 속에서 살아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는 내일도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인간의 이름으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뒤부터 나는 더 바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증언이 공개되고 시간이 지나자 내 이름은 점점 기사에서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영웅으로 남고 싶지 않았고 상징으로 소비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살아남은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조용히 숨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밤에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경호원 복장을 한 채 누군가의 바로 뒤에 서 있는 꿈. 손은 반사적으로 움직이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잠에서 깨어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북에서는 꿈에서도 명령이 이어졌지만 여기서는 깨어난 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잠들지, 창문을 열지, 물을 마실지. 그 사소한 선택들이 악몽을 현실로 끌어오지 않게 막아줍니다. 가끔은 후회가 고개를 듭니다. 내가 남기고 온 사람들, 내가 침묵으로 보호받았던 순간들. 만약 내가 조금 더 빨리 용기를 냈다면, 혹은 조금 더 현명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질문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북에서 배운 후회는 사람을 마비시켰지만 여기서의 후회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나는 후회를 기록으로 남기고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내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여전히 강가입니다. 물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만 하루도 같은 표정이 없습니다. 그 앞에 서 있으면 생각합니다. 삶도 그렇다고 한 방향으로 가되 매일 다른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것. 수진이와 희망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오늘은 물빛이 예쁘네.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대신 꺼내봅니다. 그러면 하루가 조금 덜 무겁게 시작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극적인 탈출이나 거대한 결단만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국경을 넘던 때도 증언대에 섰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매일 아침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 방에서 눈을 뜨는 그 짧은 찰나였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혁명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북한 최정예 경호원으로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호칭은 과거의 사실이지만 현재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지금은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끝내 한 문장으로 남는다면 나는 이렇게 적고 싶습니다. 자유는 도착지가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방향이다. 나는 오늘도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걷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